제일 중요한 건 하반기에 그럼 또 주도주가 누구예요? 라고 여쭤보게 돼요. 유망하게 보고 계신 섹터가 그 밖에 더 있을까요? 네, 하반기 주도주가 2020년처럼 뭐 세미 저하정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네.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계속 와칭하거든요. 약간 가치주들이 너무 가치주 영역으로 가 있어요, 보면. 네, 그 한 예로 최근에 현대백화점 같은 거 네. 기사를 보다 보면 신저가 계속 난다고 해서 보게 되긴 하는데 쿠팡이나 이마트, 마켓컬리 등등 그쪽 시장이 너무 이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내 돈이 그렇게 치열한 싸움에 가서 일하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저도 뭐 백화점 안 간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관심은 없는 분야인데 네.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너무 이제 많이 보여요. 지금 미국 관광객이 올해 이제 100만 명 이상 들어온다 이런 얘기 있고 어쨌든 중국 관광객이 작년에 22만 7천 명 밖에 안 왔거든요. 네. 2019년도에 600만 명 왔는데 작년에 22만 7천 명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20만 명 넘어가고 있어요. 올 1월 달에만 2만 5천 명이었는데 네. 지금 20만 명이 넘어가고 네. 중국의 요커들이 많이 지금 이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백화점 같은 데 이제 가서 쇼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오프라인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건가? 그게 이제 최근에 현대백화점 주가가 돌고 있어서 그런 상상을 해보고요. 네. 항공주들 최근에 올랐다가 다시 또 막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래서 항공 세미나를 한번 해봤더니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라든지 그런 데도 캐파 확장을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문을 막 하는데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보면 제가 LCC도 2019년도랑 지금이랑 가격을 비교해 보거든요. 네. 그럼 제주도 가는 게 어떤 경우에는 5만 원짜리도 나오고 뭐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안 나온대요. 가격이 거의 2배 올라 있는 효과에다가 3년 전에 HMM이 배가 없어가지고 운임이 7배 오르면서 네네. 완전히 대박 터졌잖아요. 예.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이 장치 산업은 항상 보면 수요와 공급이 조금만 어긋나도 이제 가격이 많이 변동하면서 이게 확 영향을 주거든요. 네. 항공사 주식 들고 계시는 분들도 네.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미국의 델타 에어라인에는 이런 걸 보면 네.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요. 꾸역꾸역 올라가고는 있어요. 네. 우리가 안 보는 섹터에서 좀 허를 찌르는 상승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개인분들이 좋아했던 섹터 중에 지금 정말 지지부진한 거는 또 뭐가 있나 봤더니 바이오예요. 네, 바이오들이 지금 거의 뭐 이제 기절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코로나 피해주예요. 임상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리고 고금리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회복되기 힘든 수준의 지금 바이오도 있고요. 임상이 그대로 진행되는 기업 중에 버티고 있으면서 그나마 그동안에 자금이 많았던 기업은 한 달 만에 300% 오르는 이런 바이오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조그만 모멘텀이 있어도 저렇게 강하게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도 잘 보시면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점 대비 300%, 700% 갔다는 주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결론은 우리가 안 보던 섹터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큰 모멘텀이 나오는 주식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못 맞춥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장을 누가 예견할 수 있겠어요? 과거로 돌아가 봤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불을 또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주식에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지금이 공격할 타이밍인가 아니면 수비를 해야 될 타이밍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강하게 이제 사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올해 많은 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좀 다운돼 있을 때 두려울 때 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와 자신감은 확률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식을 앞으로 1년, 2년, 3년 하고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100세까지 하셔야 돼요. 네. 네, 찰리 먼거 지금 100세, 워런 버핏 지금 94세신데 우리가 이 큰 주식 시장을 이해를 하고 단기적인 대응 전략도 짜야 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이 S&P 500의 연봉이에요. 연봉. 네, 우리가 차트는 거의 일봉 많이 보시고 그죠? 네. 주봉도 보시는데 월봉하고 분기봉하고 연봉으로 이렇게 키워서 보면 숲이 보여요. 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했을 때 드론을 날려서 위에서 크게 산을 내려다보면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개념에서 이제 연봉을 보면 코로나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데 지금 잘 보세요. 1982년부터 지금 23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과거 80년대, 90년대 주가가 어느 정도로 올랐는지 보기 쉽게 로그 차트로 가져왔어요. 로그 차트를 봐야 이제 그때 당시에 등락률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요 까만색 선이 우리가 일봉에서 보면 이게 5일 이평선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연봉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게 뭐냐면 5년 이평선이에요. 5년 이평선. 네. 5년 이평선을 보면 잘 안 깨져. 네. 우상향하잖아요. 네, 우상향하는데 와 80년대에서 99년 닷컴 버블 깨질 때까지 보면 네. 야, 저 때는 참 세월이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1982년도에는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렸을 때 네, 요때 당시에 미국의 실업률이 10.8%. 실업률이요? 네, 실업률이 10.8% 나왔었고요.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소위 뭐죠? 빨간색이니까 다 양봉이잖아요. 양봉. 다 올랐어요. 결국 결과론적으로 상승했다는 거죠, 끝이. 네. 그 해의 끝이. 그러니까요. 그때도 금리를 페드가 20% 올리고 실업률은 10%까지 올라가고 말도 아니었고요. 그러고 나서 1985년도에는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죠.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일본 재무성 장관하고 독일, 영국 다 이제 미국 재무성 장관이 너네들 좀 와봐. 아니 독일하고 일본 너네들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다 죽을 것 같아. 그랬던 때예요. 네. 이렇게 불황을 겪고 있는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마켓시어가 한 6%에서 한 16%까지 급등하거든요. 79년 오일 쇼크 때문에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미국 자동차 보면 되게 크잖아요. 픽업 트럭 같고. 지금도 픽업 트럭 막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일본 차를 탔더니 고장도 잘 안 나요. 그러면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마켓시어가 크게 증가했던 때가 요때였었는데 미국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일본 재무성 불러가지고 아니 지금 1달러당 240엔인데 엔화가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래서 엔화 가치를 절상시켜라. 네. 그러면서 240엔이 바로 87년도 2년 만에 120엔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300원이잖아요. 네. 2년 뒤에 650원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도 주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갔었고 요 윗꼬리가 달렸던 요 때가 언제냐면 네. 그 유명한 블랙 먼데이가 있었던 87년이에요. 주가가 뭐 하루에도 막 30% 빠지니까 네. 그때 당시에 대공황 얘기가 나왔어요. 아, 대공황이 다시 오나 보다. 이렇게 주가가 한 방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공황이 오나 보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환매를 해요. 요때 당시에 유명했던 펀드가 바로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마젤란 펀드가 1977년부터 네. 운영을 해가지고 너무 수익을 잘 내셔서 네. 1987년까지 마젤란 펀드는 계속 커지고 그때까지도 피터 린치가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안 냈고요.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1990년까지 14년 동안 S&P 500이 연평균 14% 정도 올랐거든요. 14% 올랐는데 피터 린치 펀드는 연평균 29.2% 올랐어요. 이게 가능한 네. 건가요? 그렇게 29.2% 와. 올랐는데 네. 마젤란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이 돈을 못 벌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환매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잠시 최근의 시장으로 돌아오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막 재앙이 온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두려웠었잖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용감하게 주식을 사셨어요. 2020년도에. 누가 팔았냐? 외국인이 막 때렸어요. 우리 또 개인분들이 제일 많이 사셨던 게 그때도 삼성전자였거든요. 방송에 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량한 주식을 사신 거는 너무 잘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내년에 3,000포인트가 아니까 그때까지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셔서 그렇게 사고 싶었던 집을 사시든지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했던 건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주식시장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주식이 이렇게 5년 이평선까지 빠질 정도로 싸지잖아요. 네. 그러면 빠르게 회복해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블랙 먼데이 때도 5년 이평선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플러스로 끝나고 네. 88년, 89년, 90년, 91년 이렇게 되는데 90년 보면 마이너스 6.5%라고 돼 있죠. 네, 음봉이네요. 네, 90년에도 네. 마이너스 6.5%로 끝나긴 했지만 그 연간 보면요 거의 5년 이평선까지 빠져요. 마이너스 한 17% 이상 빠집니다. 네. 근데 왜 빠졌냐면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었어요. 그 전에 우리는 1차 오일 쇼크 74년, 2차 오일 쇼크 79년에 대한 공포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리는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하니까 또 주가가 이렇게 확 빠졌던 거예요. 빠졌는데 91년 2월 달에 사막에 무슨 폭풍 작전하면서 네. 한 달 만에 그냥 이라크를 작살내버리죠. 그러면서 쿠웨이트 왕조를 다시 복권시키는데 그때도 밑에서 판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죠. 91년에 주가가 26%나 또 올라가 버려요. 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제 과거의 역사를 쭉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가 요때예요. 코로나 때가 이동평균선을 깨고 확 내려갔죠. 네. 확 깨고 내려갔더니 그 다음 해에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 해에 이렇게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밑에서 우리가 주식을 파냐면 네. 이때도 경제 유튜버나 뉴스에서는 대공황,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아요. 작년에도 이번 위기는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부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면서 요때 보면 네. 3번 연속 빠진 적 한 번 있죠. 닷컴 버블 깨졌을 때. 2000년, 2001년, 2002년. 그래서 5년 이평선까지 깨졌지만 아니에요. 아직까지 거품이 이번에 너무 심해서 한 번 더 빠질 거예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 요때는 왜 3년 연속 이렇게 빠졌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 네. 말 그대로 닷컴 버블이었잖아요. 버블. 닷컴 버블이면 그때 당시에 나스닥이 PR이 170배였어요. S&P 500이 이번에 여기서 24배에서 빠졌거든요. 네. 요때 당시에는 S&P 500이 44배였어요. 와.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때, IT 기업들 위주인가요? 네, 아마존 같은 기업도 이익이 안 나는데 막 올라갔었고요. 네. 그 외에 많은 닷컴 기업들이 아직까지 수익 창출도 하지 않은데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품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3년 내내 빠지면서 나스닥이 5,100에서 1,100까지 빠지는 그러면서 거품이 쫙 빠지게 되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거품이 있었나라고 보면 네. 없었다는 거죠. 거품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그게 이제 제가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5년 이평선을 깨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사는 거예요. 여기 5년 이평선 살짝 깨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그 과거 80년대, 90년대 뿐만 아니라 최근에 10년 동안에도 보면 이 5년 이평선을 터치를 할 때가 굉장히 좋은 맞습니다. 매수 기회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떤 위기, 바이러스 위기가 왔든 금리 공포가 왔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는지 네. 알 수 있고 그런 걸 머릿속에 넣고 방송 나와서 괜찮습니다. 사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5년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으니 여기서 살짝 이탈하더라도 계속 사면 된다. 하반기는 계속 좋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네. 41년 동안 네. 9번밖에 안 빠졌어요. 40번 중에 10번이면 25%죠. 확률이. 그 네. 확률이. 그러면 75% 이상은 올라가는 확률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저는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예.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 9번 중에 제가 여기 얼마나 빠졌는지 적어 왔거든요. 네. 20% 이상 빠진 적은 몇 번 있는가 보면 2002년, 2008년 네. 두 번밖에 두 없어요. 번밖에 없네요. 두 번밖에 없는데 20% 이상 빠지면 여기서 더 빠진다.
더 빠질 거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빠졌다가 또 올라갈 거다. 네. 예, 그러면서 더블딥을 얘기하는데 그 더블딥이 맞았던 것은 딱 요 닷컴볼이 깨졌을 때, 예, 요때 말고는 없어요. 더블딥 안 왔어요. 예. 2008년도에도 주택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올라올 때, 그때도 이제 뉴욕에 계신 루비니 교수님이 네.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갈 거다라고 했지만 안 빠졌어요. 네, 계속 한 번 더 안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고, 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코로나 2차 팬데믹 때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라갈 거다 했지만, 네. 2차 팬데믹이 너무 심하게 왔었던 21년 1, 2월 달에 정고점을 막 돌파했었잖아요. 네. 우리 시장이 빠지면 얼마나 많이 빠지나 요걸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 닷컴 버블 말 그대로 거품이었잖아요. 2008년 주택시장 거품이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23%, 38% 이렇게 빠지는데 네. 그 외의 경우에는 거의 다 10%도 잘 안 빠진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작년에는 얼마 빠졌냐? 19.4% 빠졌어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토막 났었어요. 네, 그러네요. 진짜 숲을 보게 돼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되고 있고 불황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이제 고평가 논란도 올 수 있고 또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거품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거품이 많았던 주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빠졌는데 어떤 주식들이 많이 빠졌냐면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 네. 네, 그리고 이익에 비해서 너무 앞으로 이익을 많이 낼 거다라고 생각했던 주식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이익이 안 나는 주식들 중에 보면 닷컴 버블 때 주식하고 되게 비슷해 보였던 주식들이 있어요. 줌 같은 네. 거. 우리가 줌을 많이 쓰긴 쓰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캐시우드의 그 포트폴리오 보면 테슬라 말고는 상위 종목 중에 이익 나는 종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떨어질 때 네.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망할 수도 있고요. 올라올 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올라올 때 어떤 주식들로 올랐죠? 최근에 뭐 매그니피센트라고 하는데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현금도 엄청 많고요. 그쵸? 걔네들 보면 현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익도 잘 내고 있고. 네, 그런 회사들이 빠르게 회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거품이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피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인플레이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되게 안 좋아요. 네, 2008년 그리고 2002년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더 뭔가 심각해지면 주가가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때랑 다른 점이 뭔가를 보면요. 주가가 크게 빠질 때 있잖아요.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때랑 차이점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기업의 EPS가 증가를 하면 안 빠져요. 이익이 받쳐주면요? 네, 이익이 받쳐주면 안 빠져요. 지금 경제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2005년, 6년도에도 시장이 되게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도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2005년도에 코스피가 53%, 코스닥이 87% 올라갔어요. 와. 그래서 그분들이 뭐야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익이 급증을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2006년도에는 2005년 대비 우리나라 코스피의 이익이 감익을 해요. 차이나 쇼크가 한번 오니까 시장이 출렁하거든요. 이제서야 정말 빠지구나 하면서 이제는 정말 빠집니다 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또 시장이 폭등하죠. 우리나라 시장 1300에서 2050까지 올라가고 그때 시장은 주도했던 거는 미래에셋 펀드가 막 주도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EPS가 2006년 대비 이익이 증가를 해요. 저희는 경제지표 다 봐요. 경제지표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제 상황에서도 이익이 나는 기업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를 왜 같이 봐야 되냐면 2020년도에 경제 안 좋았잖아요.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이익을 내는 그때 기업이 뭐였냐면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까지. 게임까지. 네, 그때 네이버, 카카오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보면 코로나가 터진 그 난리통에서도 이익이 증가해요. 그런 혹독한 경기 침체 속에서 이익을 내는 기업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희소성 때문에 주가가 더 멀티플을 높게 받았던 거고요. 경기가 다 좋아지면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지니까 이 기업들에 대한 멀티플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아니 이익도 계속 잘 나고 있는데 왜 주가가 떨어져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경제 지표를 저희가 보는 이유는 이런 경제 상황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성장주가 있으면 멀티플이 보통은 15배, 20배를 줬으면 30배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멀티플이 변해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네. 그리고 금리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거지 시장 자체를 예측하는 데는 사실 경제 전망이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모두가 비관할 때 사고, 모두가 환호할 때는 팔아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 네. 격언에. 근데 이거를 낙관해야 되는지 비관해야 되는지 판단이 서야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박 대표님께서 지금 보시는 상황은 낙관, 비관 어느 쪽인 거예요? 네, 주식은 대중심리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 얘기나 굉장히 강세로 얘기하는 분, 굉장히 약세로 얘기하는 분의 영상을 보면서 저는 댓글을 쭉 읽어보거든요. 심리를 네. 파악하시는군요. 3,150에서 저희 고객 주식을 그때 다 팔았었는데 21년 8월부터는 웬만큼 자신 있는 종목 아니면 이제 다 파세요. 뭐 이런 방송도 했었는데 그때 보면 팔아라는 얘기,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면 저 사람 뭐야? 비웃었어요. 네, 아니 3,600, 4,000 갈 것 같은데 초치는 얘기를 하지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작년 연말하고 올 초만 하더라도 지금도 삼성전자 사라고 그래? 이런 이제 맞아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그죠? 반대로 여기서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의 댓글이 너무 많이 이제 달리고 있죠. 왜 이런 댓글을 보면서 대중심리를 읽어야 되냐면요. 주식 경험이 있잖아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네. 수급이 되게 중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 주가가 빠지고. 그렇죠.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죠. 댓글이 쫙 달리는데 왜 주가는 올라가고.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탄생해서 회의 속에서 자란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제가 한 20년 내내 왜 저렇게 반대로 갈까? 그걸 고민을 했었어요. 답을 찾으셨어요? 네, 답을 찾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포지션에 유리하게 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식을 잔뜩 다 질러놨는데 나쁘게 얘기 안 하겠죠. 네. 다 지를 때는 많이 강세장이 계속 지속될 거다 생각하고 질렀으니까. 그리고 밑에서 여기서 진짜 리스크 관리해야 되구나. 마이너스 25%에서 그래 손절하고 한 번 더 떨어지면 밑에서 사야지. 아니야. 여기서 현금을 들고 있을 게 아니라 고버스를 사가지고 한 번 더 떨어질 때 내가 그동안에 손실 난 거 만회를 좀 하고 그리고 바닥에서 딱 갈아타서 그러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네 하면서 자세히 보면 포지션이 막 뒤집혀지는 게 막 보여요. 왜냐하면 댓글들의 반응이 바뀌거든요. 그동안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에게 그렇죠, 맞죠 하던 게 이제는 비난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지션을 바꿨으니까 고버스로 사놨는데 뭐야 여기서 반등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뭐 댓글로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빅스 인덱스 공포지수 있잖아요. 발러틸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빅스 인덱스도 보고 저는 풋콜레이셔도 봐요. 풋옵션의 거래 대금을 콜옵션으로 나눈 건데 극단적인 공포감에서 이 투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뭐 풋옵션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빠질 거다 생각해서 막 풋옵션을 사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면서 공포감에 여기서 포지션을 반대로 꺾고 있구나. 1등부터 10등까지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뭔가 나오잖아요. 네. 코로나 때도 똑같았었어요. 코로나 때 5월 달에 방송 나와서 1등은 삼성전자인데 고버스 2등, 5등이 인버스 사셨던 분들이 많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데 꺾으셔야 된다고 막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1월, 2월 보면 고버스가 2등, 인버스 5등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보면 다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ETF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투자자들의 지금 포지션이 보이고요. 그런데 그게
대중들, 개인들만 그렇게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율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정확하게 바닥에서 2008년 바닥 찍을 때랑 거의 똑같은 수준의 펀드의 현금 비중이 6% 이상. 보통 주식형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주식 98, 99 채우고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떨어지는 거에 시달리다 보면 밑에서 현금화를 많이 시킵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전 세계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그 펀드도 바닥에서 현금 비중이 제일 높아요.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그런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아, 이제는 팔 사람은 다 팔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관 속에서 왜 강세장이 탄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포지션을 다 꺾었다. 아니면 반대로 잡았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때릴 사람이 없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도 나쁘게 얘기하면 완전히 역적되는 분위기. 네. 그때가 사실 지나고 보면 고점이었잖아요. 그죠? 네. 대중들의 심리와 거꾸로 가는 거는 거의 뭐 3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물론. 현상이에요. 역시 역사 속에서 답을 찾으시는 거네요. 그리고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네. 판단이 안 될 때는 이 대중심리를 읽어보려 하는 노력이 분명히 낙관이냐 비관이냐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